제1장, 시작. 정의가 천천히 오는 순간이 있고 번개처럼 빠르게 오는 순간이 있다. 박태준 대령에게 정의는 그가 결코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던 조용한 여성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제5군단 막사에서는 평범한 하루였다. 20년 경력의 완벽한 군 생활을 자랑하는 박대령은 일상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일을 100번도 넘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젊은 여군들이 지나갈 때 박대령은 큰 소리로 웃으며 그들을 다박년이라고 불렀다. 그가 수년간 사용해온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조용히 웃음을 참았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군대에서는 원래 그런 식이었다. 방 뒤편에 정민서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군복을 입고 수첩을 들고 침묵을 지키며 다른 참관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박대령은 그녀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가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특수부대인 707 부대에서 5년을 보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가 이제 국방부 직속 감찰장으로 군내 누구든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박대령이 모욕을 계속하는 동안 민서는 조용히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그녀는 평생의 경력이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틀 안에 군단장 전체가 소환될 것이었다. 일주일 안에 박대령의 계급장이 수백 명의 군인들 앞에서 찢겨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침묵의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깨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것인가. 단어 수 250단어. 제2장 서론. 제5군단은 한국 육군의 중추였다.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이 거대한 군사기지는 3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복무하는 곳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병사들은 막사에서 쏟아져 나와 정렬했고 장교들은 엄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점검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은 의식이었다. 박태준 대령은 이 세계의 완벽한 산물이었다. 그는 48살이었고 그의 인생 대부분을 군복 안에서 보냈다. 26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모든 진급시험을 1등으로 통과했고 모든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5년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군 의식에서 찍은 것이었고 박대령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사무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군사 전략 서적들이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그가 받은 수많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다. 그는 질서와 계급을 믿었다. 군대는 위계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었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박대령의 부하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엄격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아침 점호 시간에 단추 하나가 잘못 채워져 있어도 그는 그 병사를 모두 앞에서 질책했다. 군인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인 김성훈 소령은 10년 넘게 그와 함께 근무했다. 김 소령은 박대령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질문하지 않고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박대령에게는 다른 면도 있었다. 그는 여군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의 견해로는 여성들은 군대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약했고 감정적이었으며 전투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 회의 시간마다 그는 여군들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여자들은 주방에 있어야 해.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야. 또 다른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의 부하들 중 일부는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박대령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이승재 대위는 박대령 밑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남자였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대위는 박대령의 발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2아이가 있었고 그의 가족은 그의 군 급여에 의존했다. 문제를 일으킬 여유가 없었다. 제5군단에는 약 2,000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직책에서 일했다. 일부는 행정 업무를 했고 일부는 의료부서에서 일했으며 일부는 통신 전문가였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남성 동료들만큼 헌신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작은 모욕들을 견뎌야 했다. 김지연 하사는 25살이었다. 그녀는 2년 전 군에 입대했고 통신 전문가로 훈련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지만 박대령과의 만남은 항상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와 다른 여군들을 저기 여자애들이라고 불렀다. 한 번은 김하사가 중요한 보고서를 그에게 가져갔을 때 박대령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말했다. 이런 건 여자들이 하기엔 너무 복잡해. 김소령한테 다시 확인시켜. 김하사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틀을 보냈다. 모든 데이터는 정확했고 모든 분석은 철저했다. 하지만 박대령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김하사는 막사에서 조용히 울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끝이 없었다. 박대령은 여군들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군인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고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전투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여군들의 외모에 대해 논평했고 그들의 능력을 무시했다. 하지만 박대령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그는 오래된 군 문화의 상징이었다. 수십 년 동안 군대는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다. 여성들은 최근에야 더 많은 역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많은 고위 장교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들은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군단 내부에는 두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하나는 박대령 같은 구세대였다. 그들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전통적인 가치를 믿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대였다. 그들은 더 평등하고 더 포용적인 군대를 원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신고가 있었다. 성희롱, 차별,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고서들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가벼운 경고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침묵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그래서 국방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특별감찰팀을 만들었다. 이 팀은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군내 누구든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정민서 대위는 이 특별감찰팀의 책임자였다. 그녀는 34살이었고 놀라운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즉시 707 특수임무단에 지원했다. 707 부대는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 특수부대였다. 선발 과정은 극도로 어려웠고 합격률은 5%도 되지 않았다. 민서는 5년 동안 707 부대에서 복무했다. 그녀는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그리고 극비 임무들을 수행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강했고 정신적으로 강인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들은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년 전, 민서는 새로운 도전을 원했다. 그녀는 전투에서 탁월했지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국방부 감찰실로 전근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들을 조사했다. 물품 횡령, 부정회계,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더 큰 문제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대 내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었다. 수백 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실패였다. 민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주요 군부대들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청했다. 목표는 문화와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장관은 승인했고 민서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주었다. 그녀는 장성급 장교들까지도 조사할 수 있었다. 제5군단은 그녀의 첫 번째 목표였다. 그녀는 여러 달 동안 이 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전직 여군들과 인터뷰했고 내부 문서들을 검토했다. 박태준 대령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많은 여군들이 그의 행동에 대해 불평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민서는 다가오는 점검 일정을 알게 되었다. 국방부는 정기적으로 각 군단에 공식 감찰팀을 보냈다. 이번 점검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다. 민서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을 일반 감찰팀의 일원으로 위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평범한 군복을 입고 특별한 표식 없이 참관하기로 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했다. 조용히 관찰하고 문서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만약 박 대령이 그의 평소 행동을 보인다면 그녀는 그것을 모두 기록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것이었다. 점검일이 다가왔다. 민서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단한 표지로 된 것으로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 수첩에는 이미 수십 건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곧 한 건이 더 추가될 것이었다. 박대령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일상을 따랐다.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었다. 그는 점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점검들을 수없이 겪었고 항상 완벽한 점수를 받았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대령은 틀렸다. 오늘은 완전히 달랐다.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날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단어 수 1500단어. 제3장 촉발 사건. 점검일 아침 제5군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병사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막사를 청소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장교들은 부하들의 군복을 점검하고 단추 하나하나까지 확인했다. 이것은 중요한 날이었다. 국방부의 공식 감찰팀이 오는 날이었다. 박태준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브리핑 자료들을 검토하고 발표 순서를 확인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부대의 성과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훈련 완료율 98%, 장비 가동률 95%, 모든 숫자가 완벽했다. 박대령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오전 9시 감찰팀이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다. 박대령은 김성훈 소령과 함께 그들을 맞이했다. 감찰팀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중령이나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고 박대령은 자신감 있게 응답했다. 환영합니다. 저희 부대를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령이 말했다. 감찰팀장인 최중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대령님. 오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한 명의 여성 장교가 있었다. 그녀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용했다.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들고 있었고 관찰하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대령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잠깐 쳐다봤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또 다른 하급 장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회의실로 이동했다. 넓은 방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다. 박대령의 부하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소령, 이승재 대위, 그리고 다른 10여 명의 장교들이었다. 방 한쪽에는 몇 명의 여군들도 서 있었다. 그들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들이었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참석했다. 정민선은 방 뒤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위치에서 그녀는 전체 방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수첩을 펴고 펜을 꺼냈다. 그녀의 표정은 중립적이었고 그녀의 자세는 편안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박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들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제5군단 운영 현황 보고 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저희 부대의 우수한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대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훈련 통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격 훈련 결과, 체력 테스트 점수, 전술 훈련 완료율. 모든 숫자들이 목표치를 초과했다. 감찰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15분이 지났을 때 김지연 하사가 문서 한 뭉치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복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신중했다. 박대령은 그녀를 보고 말을 멈췄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는 감찰팀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부대에는 여군들도 있습니다. 그의 톤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요즘은 군대도 많이 변했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김하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서를 건네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다. 박대령은 계속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군대는 힘든 곳이니까요. 여자들이 과연 이 환경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방 안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박대령의 부하들 중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런 발언에 익숙했지만 감찰팀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박대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의견이 일반적이고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다. 특히 전투 직위는 말이죠. 여자들은 체력적으로 남자들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불안정하죠.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생리기간이면 더 힘들어하고요.
몇몇 남성 장교들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것은 진짜 웃음이라기보다는 상사의 발언에 대한 의무적인 반응이었다. 민서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의 펜은 빠르게 움직였다. 시간, 발언 내용, 맥락, 참석자들의 반응.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중립적이었다. 박대령은 브리핑을 계속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10분 후 다른 여군이 추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는 또다시 멈췄다. 아, 또 왔네요. 박대령이 말했다. 우리 부대의 다방면들이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다방면은 극도로 모욕적인 표현이었다. 그것은 구식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담고 있었다. 여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다. 박대령은 그들의 상사였고 그에게 반항하는 것은 자신들의 군 생활을 끝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감찰팀 중 몇몇은 불편해 보였다. 최중령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공식 점검 중에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프로토콜에 어긋났다. 그는 나중에 보고서에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박대령은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여자들이 군대에 온 이후로 많은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별도의 화장실, 별도의 샤워실, 별도의 휴게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특별 배려도 해야 하고요.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하고 야간 훈련도 조정해야 하고. 이승재 대위는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그는 박대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많은 여군들이 남성 동료들만큼 훈련을 잘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가족을 생각했다. 박대령은 1시간 동안 브리핑을 계속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여군들에 대해 5번 더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그들의 외모에 대해 언급했고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으며 그들이 군대에 부담이 된다고 암시했다. 민서의 수첩은 점점 채워졌다. 그녀는 12페이지에 걸쳐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각 발언, 정확한 시간, 문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이것은 법적 증거였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박대령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했고 부대의 성과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다. 감찰팀은 정중하게 박수를 쳤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대령님, 최중령이 말했다. 이제 시설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김소령이 안내하겠습니다. 박대령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방을 나가기 시작했다. 박대령은 감찰팀과 악수하며 사교적으로 대화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박대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가죽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대령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대령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그는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뭔가요, 대위? 민서는 가죽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공식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군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별감찰관 자격증이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장이 찍혀 있었다. 저는 정민서 대위입니다.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녀는 자격증을 박대령 앞에 들어 보였다. 저는 귀하와 이 부대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합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다. 모든 대화가 멈췄다. 모든 눈이 민서와 박대령에게 집중되었다. 박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의 입이 벌어졌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늘 브리핑 동안 귀하는 여러 차례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이것은 군인사법 제92조 및 제9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박대령은 뒤로 물러섰다. 잠깐,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오해가 아닙니다. 민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저는 12건이 명백한 성희롱 발언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김소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대위는 바닥을 응시했다. 여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최중령이 앞으로 나왔다. 정 대위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귀하는 정말로 특별 감찰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서는 그에게도 자격증을 보여줬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령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이봐요, 대위. 아니, 감찰관님. 저는 20년 동안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저의 기록은 완벽합니다. 이건 단지 말실수였을 뿐입니다. 말실수가 아닙니다.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것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제 조사는 오늘의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귀하의 전체 지휘 기간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녀는 수첩을 들어 올렸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저는 압박과 스트레스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매우 철저하게 합니다. 707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707 특수임무단은 전설적인 부대였다. 그곳 출신이라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박대령은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자신의 명성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사는 내일 아침 8시에 시작됩니다. 민서가 발표했다. 박 대령님, 귀하는 모든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개별 면담을 위해 대기해 주십시오. 그녀는 방을 둘러보았다. 이 조사는 기밀입니다. 누구도 외부의 이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군법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민서는 박 대령을 마지막으로 한 번 쳐다봤다. 대령님, 귀하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고했고 그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다. 방 안에 남겨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박 대령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재처럼 창백했다. 그의 완벽한 하루는 악몽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단어 수 1475단어. 제4장 초기 전개 일부. 그날 밤 박태준 대령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건들을 되짚었다. 정민서 대위의 차가운 눈빛, 그녀의 확고한 목소리, 그리고 그 검은색 수첩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였다. 5시간 후면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박 대령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그는 서랍을 열고 지난 20년간의 인사 기록들을 꺼냈다. 표창장, 승진평가서, 추천서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대답했다. 강 변호사님, 저 박태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박 대령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강민수 변호사는 군법 전문가였다. 그는 수십 건의 군 관련 사건들을 다뤘고 박 대령과는 10년직이었다. 그는 즉시 심각성을 알아챘다. 무슨 일입니까, 대령님? 박 대령은 상황을 설명했다. 브리핑, 자신의 발언들, 그리고 민서의 등장. 강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다. 얼마나 많은 발언을 했습니까? 강 변호사가 물었다. 12건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령이 대답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심각합니다. 특히 특별감찰관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농담을 한 것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법은 의도가 아니라 영향을 봅니다.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증인들이 많습니다. 대령님, 내일 아침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후 박 대령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끝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민서는 임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대는 그녀에게 작은 회의실을 제공했고 그녀는 그것을 조사본부로 만들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 서류 더미, 그리고 그녀의 검은색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오늘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12건이 명백한 성희롱 발언, 20여 명의 증인, 그리고 비디오 녹화 자료. 브리핑은 표준 절차에 따라 녹화되었고 그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패턴을 찾아야 했다. 박 대령이 이런 행동을 얼마나 오래 해왔는지,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대 전체의 문화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면담 일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대상은 여군들이었다. 김지연 하사를 시작으로 부대 내 모든 여성 군인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계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오전 8시, 민서는 조사실로 들어갔다. 방은 간단하게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 2개, 의자 4개, 그리고 녹음 장비가 전부였다. 벽에는 군인원장이 걸려 있었다. 첫 번째 면담자는 김지연 하사였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하사님,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김 하사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김 하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감찰관님, 저는... 긴장하지 마세요. 이것은 조사이지 신문이 아닙니다. 민서가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귀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하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귀하는 2년 전부터 이 부대에서 복무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신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박태준 대령과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김 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서의 차분한 태도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처음 이 부대에 배치되었을 때 저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김 하사가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일을 잘하고 싶었고 좋은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님을 처음 만난 날 그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 다방면이구만. 민서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령이었고 저는 하사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다른 일들도 있었습니까? 김 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많았습니다. 그는 제가 보고서를 가져갈 때마다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틀 동안 작업한 분석 보고서를 가져갔을 때 그는 보지도 않고 김소령님께 다시 확인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건 여자들이 제대로 못해라고 말하면서요. 그 보고서는 정확했습니까? 네, 완벽했습니다. 나중에 김소령님도 그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민서는 계속 질문했다.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합니다. 김 하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겪었습니다. 박 대령님은 여군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짜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면담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김 하사는 수십 건의 사례를 설명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차별과 모욕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면담이 끝난 후 김 하사는 방을 나가면서 말했다. 감찰관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희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민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저의 임무입니다, 하사님.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면담자는 다른 여군 하사였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오전 내내 민서는 8명의 여군들과 이야기했다. 모든 이야기가 일관되었다. 박 대령의 차별적 행동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오후에는 남성 장교들과의 면담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이승재 대위였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대위님, 편하게 앉으세요. 민서가 말했다. 이 대위는 앉았지만 그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감찰관님, 저는 박 대령님과 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서가 노트북을 확인하며 말했다. 귀하는 어제 브리핑에 참석했죠. 네. 박 대령의 발언들을 들었습니까? 이 대위는 잠시 망설였다.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다. 이 대위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상사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대령님은 제 직속 상관입니다. 그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제 경력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까? 네, 이 대위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와 2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귀하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까? 많이 목격했습니다.
박 대령님은 항상 여군들을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대위는 여러 사례들을 설명했다. 각각은 김하사의 이야기와 일치했다.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오후 늦게 민서는 김성훈 소령과 면담했다. 김 소령은 박 대령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고 10년 넘게 함께 일했다. 소령님, 귀하는 박 대령과 오랜 시간 근무했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네, 12년입니다. 김 소령이 대답했다. 그동안 그의 여군에 대한 태도를 관찰했을 것입니다. 김 소령은 불편해 보였다. 감찰관님, 박 대령님은 좋은 지휘관입니다. 그는 부대를 잘 이끌었고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민서가 차갑게 끊었다. 그의 여군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김소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9세대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여성들이 군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김소령이 마침내 인정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박 대령의 행동은 개인적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체계적인 차별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었다. 단어 수 1075단어. 제5장 초기 전개 2부. 조사 3일째. 민서는 박태준 대령과의 공식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박 대령은 강민수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에 들어왔다. 박 대령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그의 군복은 평소처럼 완벽하게 다려지지 않았다. 앉으십시오, 대령님,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박 대령과 강 변호사가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빨간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이 면담은 녹음됩니다. 민서가 공지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참석자는 박태준 대령, 강민수 변호사, 그리고 저 정민서 특별감찰관입니다. 그녀는 박 대령을 똑바로 쳐다봤다. 대령님, 귀하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귀하의 비협조는 보고서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박 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먼저 12월 10일 브리핑에서 귀하가 한 발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서는 노트북을 돌려 박 대령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의 발언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전 9시 32분, 귀하는 여자들은 체력적으로 남자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박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전 9시 45분, 귀하는 여군들을 다방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박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것을 농담으로 한 것입니다. 농담이었습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대령님, 저는 지난 이틀 동안 15명의 여군들과 면담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귀하에 농담의 모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감찰관님, 제 의뢰인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변호사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군인사법 제92조는 명확합니다.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은 의도와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그녀는 다시 박 대령을 보았다. 대령님, 귀하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 조사에 따르면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군들을 차별해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박 대령이 항변했다. 저는 여군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 민서가 끊었다. 대령님, 전통은 차별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김지연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귀하는 그녀가 이틀 동안 작업한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여자들은 복잡한 것을 못한다는 것이었죠. 박 대령은 입을 다물었다. 그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민서가 계속했다. 김성훈 소령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귀하는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성별 때문에 판단한 것입니다. 민서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여기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귀하는 여군 중위의 진급 추천서에 여성으로서는 우수하다고 썼습니다. 2024년 9월, 귀하는 여군들에게 야간 훈련 면제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요. 각각의 사례가 제시될 때마다 박 대령의 방어는 약해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증거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대령님, 귀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민서가 물었다. 박 대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군대가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쓰라렸다. 제가 입대했을 때 군대는 남자들만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규칙과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습니까? 민서가 반복했다. 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했습니다. 별도의 시설, 다른 기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공평, 민서의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대령님, 진짜 불공평한 것은 능력 있는 군인들이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김지연 하사는 탁월한 통신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귀하는 그녀를 다방면으로 봤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이 조사는 귀하의 행동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이것은 전체 부대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귀하는 지휘관으로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귀하의 부하들은 귀하의 행동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제 조사에 따르면 제5군단에는 지난 2년 동안 37건이 비공식 성희롱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처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박 대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답했다. 그들은 신고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귀하 같은 지휘관들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으니까요. 강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박 대령이 그를 막았다. 감찰관님 말이 맞습니다. 박 대령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진짜 인정이었다. 민서는 잠시 멈췄다. 대령님, 귀하는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귀하는 교육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평등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귀하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이 인정했다. 저는 그것들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군대 생활과는 무관한 것으로요. 그것이 귀하의 실수였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것들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면담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민서는 모든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갔다. 박 대령은 점점 더 방어할 것이 없어졌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민서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대령님,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박 대령은 긴 시간 동안 생각했다. 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이 결정할 것입니다. 민서가 말했다. 이 면담은 종료되었습니다. 녹음기가 꺼졌다. 박 대령과 강 변호사는 일어나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강 변호사가 말했다. 대령님, 왜 그렇게 많이 인정하셨습니까?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충분합니다. 변호사님, 박 대령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12건이 직접 목격된 성희롱 발언, 15명의 여군 증언, 20여 건이 과거 사례, 그리고 박 대령 자신의 부분적 인정. 하지만 민서가 발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은 문제를 찾아냈다. 제5군단의 여군 이탈률은 전군 평균보다 30% 높았다. 여군의 진급률은 남성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리고 여군들의 병가 사용률은 평균의 2배였다. 이 모든 통계는 구조적 문제를 가리켰다. 민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제5군단 특별감찰 중간보고, 긴급조치 필요였다. 그녀는 보고서에 썼다.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전체 지휘 문화의 실패입니다. 박태준 대령의 행동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계속 타이핑했다. 저는 이 조사를 군단 장급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박 대령의 상급자들이 이 상황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대담한 제안이었다. 군단장은 2성급 장성이었다. 그를 조사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확신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꼭대기부터 흔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단어 수 1075단어. 제6장 중간 전개 일부. 민서의 보고서가 국방부에 도착한 다음 날, 서울의 국방부 청사는 긴급회의로 분주했다. 장관실에는 차관, 인사국장, 그리고 법무참모부장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민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모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재훈 국방부 장관이 말했다. 그는 60대 초반의 신중한 남자였고, 35년간 군에서 복무한 퇴역 장군이었다. 정 대위의 조사는 철저합니다.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문제는 박 대령만이 아닙니다. 박수진 차관이 말했다. 그녀는 국방부의 첫 여성 차관이었고,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그의 상급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군단장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인사국장이 놀라며 물었다. 그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상층부부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무참모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장관님, 만약 우리가 이 길을 간다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군 내부의 고위 장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항이 두려워서 옳은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장관이 대답했다. 정 대위에게 전권을 주십시오. 그녀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편 제5군단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박태준 대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막사에서 모두가 이것에 대해 속삭였다. 일부 장교들은 불안해했다. 그들도 과거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혹시 자신들도 조사 대상이 될까 두려워했다. 다른 이들은 박 대령을 동정했다. 그는 단지 9세대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너무 가혹한 처벌 아닌가. 하지만 여군들 사이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김지연 하사는 동료 여군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로 변화가 올까요? 모르겠어요. 다른 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 대위님은 용감해요. 세 번째 여군이 말했다. 707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녀는 진짜 전사예요. 그들의 대화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변화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조사 일주일째, 민서는 군단장 면담을 요청했다. 강철민 중장은 제5군단을 2년간 지휘해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육사 수석 졸업생이었고 군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그가 박 대령의 행동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의심했다. 강 중장은 처음에 면담을 거부하려 했다. 나는 군단장이다. 대위급 감찰관에게 소환당할 수 없다. 고 그는 항의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명령했다. 협조하십시오, 중장님. 이것은 국방부의 최우선 사안입니다. 강 중장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면담 당일, 강 중장은 완벽한 군복을 입고 조사실에 들어왔다.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중장님, 이 면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 중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서는 직설적으로 들어갔다. 중장님, 귀하는 박태준 대령의 직속 상관입니다. 귀하는 그의 지휘 방식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3만 명의 병력을 지휘합니다. 강 중장이 말했다. 모든 대령의 일상적인 행동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민서가 반박했다.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군단에서 37건이 비공식 성희롱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몰랐다고 하시겠습니까? 강 중장은 잠시 멈췄다. 비공식 신고는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문제입니다. 민서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공식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시스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책임자는 귀하입니다. 나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강 중장이 방어적으로 말했다.
성평등 교육도 실시했고 신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서가 말했다.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군단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제 조사에 따르면 박대령의 행동은 공공연했습니다. 많은 장교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하의 참모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민서는 노트북을 열었다. 2023년 7월 귀하는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대령은 요즘 여군들이 너무 민감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이것을 기억합니다. 귀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강 중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서가 답했다. 2024년 3월 한 여군 중위가 귀하의 부관에게 박대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귀하에게 보고되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강 중장이 말했다. 기록에 따르면 보고되었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 중위는 3개월 후 전역했습니다. 강 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다. 중장님, 제가 보기에 귀하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민서가 말했다. 무능하거나 공모자입니다. 무능하다면 3만 명을 지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공모자라면 박대령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강 중장의 얼굴이 빨개졌다. 대위, 귀하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권한 내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민서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계급이 아니라 진실에 관심이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 중장은 자신의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인정했다. 박대령의 행동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능한 지휘관이었고 부대 운영은 원활했습니다. 나는 작은 문제들로 우수한 장교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제들, 민서가 반복했다. 중장님, 우리는 수십 명의 여군들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입니까? 강 중장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판단 실수가 아닙니다. 민서가 말했다. 그것은 지휘 실패입니다. 귀하는 부하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은요. 귀하는 그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면담은 계속되었다. 민서는 여러 사례들을 하나씩 짚어갔다. 각각의 경우에 강 중장은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 그의 변명들은 점점 더 약해졌다. 2시간 후, 민서는 면담을 마쳤다. 중장님, 저는 귀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것입니다. 그 결정은 국방부가 내릴 것입니다. 강 중장은 일어났다. 그의 자세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다. 정 대위, 그가 문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다. 나는 37년간 군에 복무했습니다. 나는 내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귀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민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중장님,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민서는 혼자 남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군단장을 신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계급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날 밤, 민서는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국방부에 보냈다. 그녀는 강 중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그리고 제5군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제안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단어 수, 1075단어. 제7장, 중간 전개, 2부. 조사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나자 사건의 파장은 제5군단을 넘어 전군으로 확산되었다. 언론이 이 이야기를 포착했다. 처음에는 작은 기사였지만 곧 주요 뉴스로 떠올랐다. 군단장급 성희롱 방치 의혹, 국방부 특별감찰, 전례 없는 고위급 조사,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여론은 양분되었다. 일부는 군의 용기를 칭찬했다. 드디어 군이 내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이었다.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다. 또 다른 쇼에 불과하다. 진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응은 군 내부에서 나왔다. 전국의 군부대에서 여군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특별 한라인을 개설했다. 이틀 만에 2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차별, 괴롭힘, 그리고 무시에 대한 것이었다. 민서는 이 모든 것을 읽으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문제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한편 박태준 대령은 집에서 대기 명령을 받았다. 그는 부대 출입이 금지되었고 모든 지휘 권한이 박탈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뉴스를 보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아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울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박 대령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단지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였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이제 독이 된 이름이었다. 강철민 중장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다. 그는 여전히 직위에 있었지만 모두가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참모들은 그를 대할 때 불편해했고 그의 명령은 이전과 같은 무게를 가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강 중장은 자신의 오랜 멘토인 김태석 예비역 대장을 만났다. 김 대장은 70대의 노병으로 군에서 40년을 복무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한식당 개인실에서 마주 앉았다. 자네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몰랐네. 김 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장군님, 강 중장이 대답했다.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 김 대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자네는 부하가 여군들을 모욕하는 것을 방치했네. 그것이 옳은 일인가? 강 중장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그런 일들은 흔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대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일세, 김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 오늘날의 군대는 우리 시절과 다르네. 여성들이 있고 그들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장군님도 그 시절을 아시지 않습니까? 강 중장이 항변했다. 아네. 그래서 나는 은퇴했을 때 많은 것을 반성했네. 김 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네. 하지만 나는 배웠어. 자네는 배우지 못했어. 강 중장은 할 말이 없었다. 철민이, 김 대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자네는 훌륭한 장교였네. 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부하를 보호하는 것일세. 모든 부하를 말이야. 그날 밤 대화는 강 중장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실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조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다. 제5군단의 문제는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른 부대들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았다. 제6군단, 제7군단, 심지어 육군본부에서도 신고들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했다. 장관님, 이것은 제5군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군적인 문제입니다. 이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대위, 귀하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군 감찰팀을 구성하십시오.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민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장관이 말했다. 저는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군 성평등 개혁위원회입니다. 귀하가 부위원장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장관님, 저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진짜 권한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장관이 확약했다. 이 위원회는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모든 군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할 권한을 가질 것입니다. 민서는 수락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체 군대를 변화시킬 기회였다. 다음 주,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 내 성평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개혁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하고 모든 군인이 존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성명은 계속되었다. 제5군단 사건 조사 결과 우리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박태준 대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둘째, 강철민 중장은 직위 해제되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셋째, 전군적인 문화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발표는 폭탄과 같았다. 군단장급 장성이 직위 해제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이것은 국방부가 진심이라는 강력한 신호였다. 군 내부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고위 장성들은 불만을 표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우리는 몇몇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전체 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고 그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젊은 장교들과 여군들은 환영했다. 그들은 드디어 변화가 온다고 느꼈다. 민서는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알았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항이 있을 것이고 좌절이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707 부대 시절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호 소령은 여전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민서야,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솔직히 두려워. 민서가 인정했다. 뭐가 두려운데? 실패할까 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만약 내가 실패하면 모든 여군들이 실패하는 거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민서야, 넌 707에서 5년 동안 살아남았어. 넌 불가능한 임무들을 완수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건 달라, 오빠. 전투는 명확해. 적이 누군지 알아. 하지만 이건 복잡해. 적이 시스템이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준호가 말했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쉬워.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야. 민서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다. 고마워, 오빠. 필요한 말이었어. 언제든지. 그리고 민서야, 넌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널 지지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그녀가 싸우고 있는 여군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열고 개혁 계획서 작성을 시작했다. 밤은 길었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어 수 1075단어. 제8장 반전. 조사가 시작된 지 3주째 민서는 예상치 못한 제보를 받았다. 익명의 이메일이 그녀의 공식 계정으로 도착했다. 제목은 진실은 더 깊습니다. 였다. 첨부 파일에는 10여 개의 문서 스캔본이 들어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열었다. 처음 몇 장은 군 내부 회의록이었다. 날짜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는 순간 민서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박태준 대령, 강철민 중장, 그리고 놀랍게도 육군 참모차장 한상욱 중장의 이름이 있었다. 회의록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여군 확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협조적이지 않았다. 여군 비율을 20%까지 늘리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된 박 대령의 발언이었다. 우리 부대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동의합니다. 강 중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여군들을 위한 별도 시설 확충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전력 증강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상욱 중장의 발언이었다. 우리는 국방부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은 좋은 말이지만 군의 전투력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이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민서는 다음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내부 지침서였다. 제목은 여군 인력 관리 가이드라인이었다. 하지만 내용은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방해 매뉴얼에 가까웠다. 여군의 주요 보직 배치를 최소화할 것, 전투 및 지휘 보직은 가급적 남성 장교를 우선할 것, 여군의 진급 추천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 문서 하단에는 승인 서명이 있었다. 한상욱 중장의 서명이었다. 민서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였다. 박 대령과 강 중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위 지휘부의 조직적인 저항이었다. 그녀는 즉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회의록 번호를 추적하고 문서 양식을 검증하고 서명을 분석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이 문서들은 육군본부의 공식 기록이었다. 민서는 국방부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1시간 후 그녀는 장관실로 소환되었다. 방에는 이재훈 장관과 박수진 차관만 있었다. 보안을 위해 참모들은 제외되었다. 정 대위, 이 문서들을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이 장관이 물었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장관님, 민서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진짜입니다. 박 차관이 문서들을 넘기며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저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서가 동의했다. 한상욱 중장은 현재 육군 참모차장입니다.
그는 군의 2인자입니다. 만약 그가 여군 정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이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불복종입니다. 이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이것은 정치적 지진이 될 것입니다. 육군 참모차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장관님,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물러선다면 모든 개혁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고위층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박 차관이 끼어들었다. 정대위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잘못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장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좋습니다. 조사를 진행하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정대위. 한 중장은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장관님. 다음 날, 민서는 육군본부로 갔다. 거대한 건물은 권력과 전통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보안 검사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참모차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한상욱 중장의 비서가 그녀를 차갑게 맞이했다. 중장님께서는 매우 바쁘십니다. 면담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충분합니다. 민서가 대답했다. 한 중장의 사무실은 인상적이었다. 넓은 공간, 고급 가구, 벽에는 역대 참모총장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한 중장은 60대 초반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정대위, 그가 일어나지 않고 말했다. 앉으시오. 민서는 앉았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다. 중장님, 저는 몇 가지 문서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회의록을 그에게 건넸다. 한 중장은 문서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서가 대답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한 중장은 잠시 침묵했다. 참석했소. 그것이 문제입니까? 회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국방부의 여군 확대 정책에 반대하셨습니다. 반대가 아니오. 한 중장이 정정했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오. 그것은 내 책임의 일부요. 민서는 다음 문서를 꺼냈다. 내부 지침서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 방해입니다. 한 중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대위, 기관은 군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오. 정책과 실행은 다르오. 우리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했소. 현실적인 접근,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중장님, 이 지침에 따르면 여군들은 체계적으로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까? 우리는 부대의 전투력을 보호해야 했소. 한 중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군들이 모든 보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론이요. 현실은 다르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민서가 도전했다. 여군들이 남성보다 못하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한 중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없으시죠? 민서가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많은 여군들이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위, 한 중장이 책상을 쳤다. 귀관은 선을 넘고 있소. 나는 35년간 이 군을 위해 헌신했소. 나에게 강의하지 마시오.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중장님, 저는 귀하의 경력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정책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귀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오. 이것은 군사적 필요성이오. 아닙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수백 명의 유능한 군인들의 경력을 망쳤습니다. 한 중장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그는 이 젊은 대위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정 대위,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그의 톤이 바뀌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편이오. 군을 위해 일하고 있소.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없겠소?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중장님, 지금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이 문서들을 묻읍시다. 한 중장이 말했다. 나는 은퇴를 앞당기겠소. 조용히 떠나겠소. 큰 스캔들 없이 말이오. 안 됩니다. 민서가 즉시 거절했다.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한 중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렇다면 전쟁을 각오하시오, 대위. 나는 이 군에서 강력한 동맹들을 가지고 있소. 귀관의 경력은 끝날 것이오. 민서는 일어섰다. 중장님,
저는 제 경력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경력이 그 대가라면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그녀는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돌아섰다. 참고로 이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귀하의 거래 제안을 포함해서요. 한 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며칠 안에 공식 조사 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변호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건물을 나올 때 민서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군의 2인자와 맞섰다. 그리고 그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아무리 높은 곳까지 올라가더라도. 단어 수 1275단어. 제9장 절정 준비. 한상욱 중장과의 대치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이틀 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육군참모차장 한상욱 중장에 대한 특별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한 중장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며 대기 발령됩니다. 이 소식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다. 참모차장급 인사가 조사받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군 내부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개혁을 지지했고 다른 쪽은 전통적 위계질서의 붕괴를 우려했다. 육군참모총장 정도환 대장은 긴급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주요 군단장들과 부대장들이 육군본부에 모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여러분, 정 총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지휘관이었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상욱 중장에 대한 조사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봤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한 군단장이 손을 들었다. 총장님, 하지만 우리의 주요 임무는 전투 대비입니다. 이런 내부 문제들이 우리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정 총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장군, 성평등이 전투 대비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하는 현대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전투력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절반의 인구를 차별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총장의 입장이 명확했다. 그는 개혁편에 섰다. 이 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정 총장이 선언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협조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방해한다면 그도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총장님, 참석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민서는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중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다. 그녀는 개혁위원회의 첫 회의를 준비했다.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군 장성 5명, 민간 전문가 5명, 그리고 현역 여군 대표 5명이었다. 민서는 부위원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회의 전날 밤, 민서는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포괄적인 개혁안을 준비했다. 교육개혁, 인사제도 개선, 신고 시스템 강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 변화였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서 대위,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십니까? 내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하에게 경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민서의 몸이 긴장했다. 무슨 경고입니까? 당신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 중장은 강력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한다면 당신은 다칠 것입니다. 협박입니까? 민서가 차갑게 물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충고입니다. 당신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박대령과 강 중장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올라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 중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서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결연해졌다. 협박은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개혁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위원들이 모여 있었다.
방 한쪽에는 언론도 참석했다. 이것은 공개회의였다. 투명성이 중요했다. 이재훈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군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모든 군인이 성별,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민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민서 부위원장이 첫 발표를 하겠습니다. 민서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다. 현황 분석, 대한민국 군의 성평등 실태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민서가 말하기 시작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